안녕하세요, 마루쌤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원래 매일매일 올리려고 했는데 손을 이렇게 다쳐버렸어요. 그래서 손을 2바늘이나 꿰맸는데 그래도 계속 올리면서 공부하는 게 낫다 싶어서 다시 녹음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 하는 거는 내담자의 특성과 평가, 그리고 만약에 될 수 있다면은 상담 과정에서 초기까지는 조금 나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상담을 시작하게 되면 내담자의 특성을 평가하는 게 중요한데요. 내담자의 특성을 평가할 때는 여러 가지 특성을 봐요. 보통 뭐 신체적인 거, 두 번째로 정서적인 면, 뭐 인지적 특성, 환경적인 것, 그리고 사회적 특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신체적인 특성을 왜 내담자를 보면서 찾냐라고 말하는데, 보통 극심한 스트레스, 질병들, 우울이라던가 강박, 그런 스트레스 질병들이 많잖아요. 청소년 상담을 주로 하게 될 건데, 이런 심리적인 상태가 너무 불편할 땐 오히려 신체적으로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게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몸의 기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행동에 운동이라던가 행동, 감정 표현이 없어지는 게 일반적인 특성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이런 걸 하는 게 보통, 그래서 대부분의 심리 검사 중에서도 신체화 증상이라는 거를 검사의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신체로서 심리 상태를 조금 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건 나중에 베이지 가이드라고 라자루스가 내세운 것도 베이지 가이드라고 있는데, 내담자의 평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각각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려고 하고요. 정서적인 특성 당연히 중요하겠죠. 내담자가 어떤 인식 아니면 어떤 기분을 가지고 있는지, 인식보단 기분이겠죠. 정서적으로 자기가 안정되어 있는지, 우울한지, 아니면 기분이 어떤지, 요즘에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지, 그런 것들이 정서적 특성이 들어갈 수 있고요. 특히 저희가 나중에 보면은 제가 배우면서 말씀드릴 건데,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기에 제일 중요한 게 자아정체감을 획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건 나중에 진로로 나가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자아정체감을 획득하지 못하게 된다면 무의미해지고 허무해진다는 게 그 에릭슨의 얘기였는데, 그래서 자아정체감, 발달 수준, 정체감의 통합성이라던가 안정감 등을 정서적 특성에서 고려해야 된다고 말하고요. 인지적인 특성은 저희 뭐 나중에 인지 상담에서 많이 보겠죠. 백이라던가 아니면은 RBT 앨리스의 상담 같은 경우에서도 인지적인 것,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아니면 지적 능력, 사고 수준, 아니면 부정적인 인지 과정, 합리적인 인지 과정, 아니면 비합리적인 인지 과정, 이런 것들을 인지적 특성에서 확인하게 되고요. 환경적인 거는 가정, 친구, 친척과의 환경, 또 그냥 집 주변에 그 흔히 말하는 할렘가 근처에 사냐, 아니면 도시 근처에 사는가, 아니면 문화라던가 종교적인 특성, 또 사회적인 특성 같은 경우에는 뭐 대인관계 기술, 내담자의 인간관계, 아니면 사회적 관계, 상황 같은 게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거 신체적 얘기하면서 7가지 양식이라고 말했는데, 라자루스가 내담자가 들어왔을 때 다중양식 치료라고 해서 7가지 양식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베이지 가이드라고 하는데요. B, A, S, I, C 하고 I, D예요. 하나하나는 B는 behavior이라고 해서 행동, A는 affect, 정서, sensation 하면은 뭐죠? 감각이겠죠? I는 뭐 심상, C는 cognition, 인지, 여기 I는 다시 대인관계예요. 그리고 D 같은 경우에는 드러그나 그런 것들을 해서 약물 중독 같은 문제라던가 아니면 신체 상태,
앞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나왔던 신체적인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 정서적인 것도 여기 있다고 생각되겠죠. 인지적 여기 있죠. 그래서 각각 하나씩 하게 되면 행동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관측할 수 있거나 아니면 측정할 수 있는 행동, 아니면 문제 행동도 되겠고 그냥 일반적인 행동 같은 게 다 B에 들어가요. 보통 질문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가, 아니면 요즘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행동하니, 이런 게 되겠고, 정서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어떤 기분을 느껴? 아니면 가장 자주 경험하는 감정이 뭐야? 이런 게 정서에 들어갈 수 있겠고요. 감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오감을 다 포함하는 감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냥 기분이 그럴 때 어떤 불쾌 아니면 어떤 느낌이 들어? 이런 느낌? 조금 오감적인 걸로 해서 약간 정서랑은 다른데 이건 나중에 예시로 같이 들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심상으로 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인식이라던가 꿈이라던가 미래 아니면 자신을 그리는 방법 등을 얘기를 할 때 아이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머전시라고 보통 이머전시는 아니고 이미저리라고 해요. 말 그대로 자신에 대한 이미지겠죠? C 같은 경우에는 인지, 뭐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것이 효과적으로 삶의 방식을 하는가, 아니면 가장 의미 있는 가치는 어떤 건가 하면 인지 체계에 대해서 묻는 거고요. 대인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있는 타인이 누구인가도 중요하지만 의미 있는 타인에게 기대하는 것을 묻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뭐 약물 및 신체 상태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건강 상태가 어떻고 요즘에 운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요. 예시로 든다면은 요즘에 친구들이 너를 욕한다는 그런 감정이 들면은 몸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니?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은 그것은 정서보다는 감각이에요. 몸에서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럴 땐 전 이렇게 행동을 해버려요. 아니 몸에서 이렇게 느껴져요 라고 하면은 그게 그냥 감각으로 끝나겠지만 전 그런 감각이 느껴지고요. 그럴 때 저는 뭐 물건을 던지다던가 그런 행동을 해요 하면은 바로 D까지, 행동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겠죠. B까지. 그다음 내담자 평가를 보통 많이 하게 되는데 내담자 진단이라고도 많이 했죠. 평가 및 진단이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사실 평가랑 진단의 영어 단어는 다르고요. 여기서 말하는 평가는 보통 이거는 기본 정보를 얻어내는 모든 활동이에요. 그래서 내담자의 면담을 통해서 상담자가 관찰,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찾는 건데요. 뭐 인적사항, 호소 문제, 현재의 기능 상태, 사회적 지원 체제 및 정도, 파악되는 증상 같은 거를 보통 기본적인 면담을 통해서 파악을 해요. 뭐 기본 정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아니면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결혼을 했는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호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왜 오게 됐는지 같은 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고, 어떤 문제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가족사라던가 가족 관계, 이건 가족 상담에서 좀 많이 다르겠죠. 현재 기능 상태는 요즘 들어서 그러면 어떤 이 문제 때문이라던가, 아니면 요즘에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하고 있으신가요? 대인관계라던가, 요즘 생각 같은 거, 아니면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겠고요. 사회적 지원 체제 같은 경우에는 친구라던가 아니면 내담자를 위한 그 가족, 친척, 친구, 동료, 교사의 지원이 얼마 될 수 있는가. 뭐 증상 같은 경우에는 보여지는 면이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있는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인상적인 거, 우울해요? 아니면 불안해요? 이런 거. 아니면 성격적인 측면으로 성격장애적인 면도 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평가를 하고 면담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하는 게 사례 개념화래요. 상담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학원을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사례 개념화 과제 같은 걸 받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이 개념 자체는 상담자가 면접이랑 심리검사 관찰을 통해서 얻은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정보를 의미 있는 방법으로 종합을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론적 경험,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그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에 대한 특성이나 원인,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그러면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되는가,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설을 세우는 게 사례 개념화예요. 이런 경우의 용도는 당연히 개입 방법이 있으니까 적절한 상담 목표를 세울 수 있겠죠.
그리고 전략을 만들 수도 있고, 만약에 그 내담자가 감당이 안 되면 저희가 의뢰를 해서 다른 기관으로 넘겨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타 기관에서 내담자에 대한 이해하는데 좋은 정보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건 이론적 배경을 주되게 하기 때문에 내담자에게 가장 적절한 이론적 관점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 폭력이라는 일이 있었어요. 여기서 폭력을 휘둘렀어요. 친구가. 가해자 친구겠죠? 여기에 대해서 뭐 각각의 인지가 다르겠지만은 행동주의적으로 접근하면은 그 폭력이란 행동의 증상, 아니면 폭력이란 행동을 학습하게 된 계기, 아니면 학습한 배경에 대해서 하겠죠. 그러면 정신역동적으로 한다면은 그 가해자 학생에 대한 무의식적 심리적 갈등이 있을 거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다 달라져요. 좀 가족 상담으로 나가게 되면 민우친이라던가 그런 거에서 민우친의 가족 상담은 보통 구조화에 대한 걸 가져와서 격기등적 가족 구조가 여기서 제한되고 있다라고 말을 해서 뭐 이런 가족 구조에서 학습된 걸 여기서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번에는 그러면 바로 들어가진 않고 접수 면접까지만 할게요. 여기를 해서 이제 뭐 상담에 실제로 보통 넘어가는데요. 이제 진짜 상담에 대한 얘기예요. 상담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4단계라고 말씀 보통 하는데 접수 면접을 하고 초기, 상담 초기, 그 다음에 상담 중기, 상담 종결, 그냥 아니면 종결 단계라고도 해요. 할 때 뭐 접수 면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내담자의 개인정보, 앞에 계속 얘기 나왔던 거, 개인정보, 호소 문제 파악, 그 다음에 긴급성 같은 걸 알아야 지금 언제 상담을 바로 잡을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조금 다른 친구 먼저 받아들일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외부기관의 의뢰 필요성, 만약에 정신병적 문제로 상담을 찾아왔다면 일반적인 상담사가 감당하긴 힘들어요. 왜냐면 정신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신과로 의뢰를 한다거나 좀 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의뢰 여부의 필요성을 할 수 있고요. 초기에서는 상담관계를 형성하고 제일 중요한 게 구조화해야 돼요. 그 다음 목표를 설정하고, 중계에서는 갈등 다루기, 그 다음에 구체적인 작업, 갈등이란 게 뭐 저항이 생기는데 하고, 조금 더 방법이 여기서는 비지시적인 방법으로 상담 관계 형성을 위해서 조금 우쭈쭈 한다고 하죠. 뭐 무조건 긍정적인 존중, 적극적 경청, 공감적 이해 이런 것들이 이때 한다면, 중계에서는 직면을 한다거나 해석을 한다거나 이런 조금 지시적인 방법들이 많이 사용돼요. 그리고 상담 종결 단계에서 뭘 할까요 하면 이제 끝이잖아요. 그래서 앞서 초기 단계에서 세웠던 상담 목표의 달성도를 확인을 하고 이제 이별하는 거에 대한 이별 감정을 다루고, 가능하다면 추수 상담 일정을 잡는 것도 이때 하게 되겠죠. 그럼 먼저 접수 면접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접수 면접은 아까 말했듯이 내담자의 개인정보, 상담 긴급성, 그 다음에 뭐 의뢰 필요성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건데요. 접수 면접 역시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왜냐면은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 접수를 하는 그 과정에서 접수 면접자가 얼마나 전문성이 있어 보이냐에 따라서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가 달라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접수 면접자가 얼마나 전문적인가, 그러니까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태도로 상담이라는 거에 대한
인상을 해줘야 되고, 주요 호소 문제 발생 배경, 그 다음에 뭐 지속 기간, 여러 가지 이제 상담을 오게 된 계기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주요 정보는 뭐 기본 정보, 성별이라던가 나이라던가 그런 것들, 가족 관계. 그러면 외모 및 행동. 외모를 많이 봐요, 생각보다. 왜냐면은 자신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가도 많이 조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우울증이 중증으로 넘어가면 사람은 의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신 안 꾸미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자살 징후로까지 보여지기도 하기 때문에 외모 같은 걸 보기도 하고,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 비언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행동은 숨기기 힘들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행동에 대한 관찰이 있어야 되고요. 호소 문제 파악, 그 다음에 현재 뭐 최근의 기능 상태, 그 다음에 개인사 가족관계, 사회적 지원 체계, 스트레스와, 또 접수 면접에서 상담에 대해서 보통 기본적인 검사를 많이 하기도 해요. 뭐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간이정신진단 검사, 아니 우울증 환자다 하면 BGT라고 해서 BGT는 딴 거죠. 죄송해요. 이거는 딴 거고, BDI라고 해서 백의 우울증 검사라던가, 아니 HTP라던가 SCT 같은 홈트리 피해가지고 집나무 사람 그림 검사, SCT는 문장 감성 검사로 해서 이건 둘 다 투사 검사고요. 빨리 끝나요. 그 다음에 성격 검사 같은 걸 하기도 하고, 제일 대표적인 게 MMPI를 많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유의사항으로는 뭐 자발적 상담 같은 경우에 상담받으러 온 것 자체를 칭찬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비자발적인 상담 온 내담자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상담에 대한 스스로의 동기를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 이거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뭐 이해를 한다거나 의사소통을 한다거나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또 접수 면접 시에는 기록된 내담자의 언어를 그대로 기록하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담자 언어가 내담자의 심리적 상태라던가 사정이 현실에 가깝게 기술될 수 있고, 또 내담자가 지금 상황 자체가 반영되기 때문에 내담자의 언어를 그대로 뭐 될 수 있으나, 이게 사람이 쓰는 순간 같은 말이라도 막 의견이 막 조금 어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대로 기록하고, 또 관찰 내용의 외모라던가 행동 같은 것들 하고, 마지막에 자신의 본 면접자의 의견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접수 상담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